안녕하세요. 모의고사 3회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해설 강의를 먼저 들으시는 것보다는 직접 먼저 한번 시간을 재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상품 가격의 하락과 시장 내 구매자 수의 증가는 수요 곡선을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1번이 벌써 틀렸네요. 우리가 여러분 수요 곡선이 있을 때 PQ 평면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도출했을 때 수요 곡선상의 이동을 가져오는 요인은 A에서 B로 가든 또는 B에서 A로 가든 철저하게 가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곡선상의 이동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격 이외에 외생 변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수요 곡선을 자체 이동을 시키게 되죠. 또는 우측 이동이나 또는 좌측 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지금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가격의 변화일 때 또 하나는 수요의 변화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가 변했을 때 충격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변화죠. 그래서 두 개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고요. 구매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우측 이동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1번이 옳지 않는 보기네요. 그 다음에 2번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킨다. 초과 공급은 시장 균형에서 여러분 균형 가격보다 어디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초과 공급인가요? 그렇죠. 균형 가격보다 위쪽에 가격이 형성이 될 때 초과 공급이고 excess supply죠.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해서 균형점으로 복귀가 되고 균형 가격보다 낮은 곳에서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죠. 이만큼 excess demand라고 하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가격 상승을 통해서 균형으로 복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기는 맞는 표현이죠.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킨다. 맞습니다. 3번 생산 기술의 양상은 열등제의 공급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3번의 보기를 보고 잠깐 내가 멈칫했다면 열등제 때문에 고민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생산과 관련된 변화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근데 열등제를 하니까 고민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열등제를 가지고 여러분 변화를 판단하는 거는 전부 다 수요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과 무관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열등제라는 단어는 하나의 페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속임수죠, 속임수. 그래서 생산 기술의 향상이니까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요. 열등제 정상제를 가지고 이동의 요인을 찾는 건 수요 곡선 자체 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열등제 정상제가 나왔을 때도 반드시 수요 곡선이 이동할 때도 소득의 변화랑 연결해서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메커니즘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3번도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동그라미 보기 4번입니다. 어떤 열등제의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이 열등제의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열등제라고 또 나왔고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열등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냐 물었어요. 그러면은 역시 보완제 가격이 포인트가 되고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나는 해당 재화의 수요와
연관제 가격인데 이 연관제가 보완제예요. 그럼 보완제의 사례를 하나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좀 빠르겠죠. 여기가 휘발유, 자동차, 수요량이고요. 여기는 휘발유 가격 이렇게 해보면 돼요. 휘발유는 휘발유 자동차의 뭔가 여러분? 그렇죠. 보완제 아닙니까?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보완제인 휘발유 자동차의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게 되고 이 둘은 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맞죠? 그죠? 근데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에 열등제라고 또 나왔어요. 3번하고 4번의 보기가 약간의 일맥상통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열등제는 또 뭐라는 거죠? 또 속임수입니다. 페이크예요.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예요. 우리 혼동시키려고 주어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등제의 정상제가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을 시킬 때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건 소득이 주어질 때만 의미가 부여됩니다. 소득이 없을 때는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로 보완제 가격의 상승을 보고 해당 세와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냥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움직이니까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감소하니까 좌측 이동이 맞겠죠. 또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개발하였고요. 이 기술 개발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 효과로 옳은 것을 물었네요. 자, 이거는 균형의 이동에 관한 문제고요. 무슨 곡선이 이동하는지를 주어진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균형의 이동이니까 여러분 수요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최초의 균형점을 잡아줍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항상 판단을 하실 때 좌표 평면에 XY 평면에 좌표 축을 반드시 써서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 그런 완벽한 이론이 습득이 돼요. 그래서 좌표축을 꼭 쓰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발견했네요. 여기 자동차 시장이고요. 로봇 기술의 발명은 여러분 수요 곡선을 움직일까요? 공급 곡선을 움직일까요? 그렇죠. 공급 곡선이죠. 일종의 여러분 기술이 개발됐으니까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여기에 맞는 논리를 찾으면 보기 몇 번인가요? 1, 2번은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3, 4번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네요. 우측으로 이동하면 자동차 가격이 3번처럼 상승하면 안 되고 4번처럼 하락해야지 맞는 정답이 됩니다. 2번은 4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문제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1번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공급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여러분 탄력적인 재화는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이 어떻게 될 때? 하락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탄력적이니까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고 하락폭보다 증가폭이 크니까 기업의 총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 보기는 굉장히 잘 나오는 대표적인 탄력성과 총수익과의 관련된 보기고요. 지난 모의고사 때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떤 세와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세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촉도이다. 맞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단위는 뭔가 여러분?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이 탄력성
공식에 또는 탄력성을 측정하는 척도의 단위가 되고요. 식으로 써보자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이때 탄력성은 여러분 마이너스를 곱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만들어주고요. Q분의 P 이렇게도 식을 쓸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은 개념을 물어보는 보기로서 맞는 표현이고 3번입니다.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큰 값을 갖는다. 맞죠? 대체재가 많으면 연구 대상인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재화의 수요를 줄이고 다른 재화로 옮겨갈 수 있는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요. 그 과정에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는 탄력성이 여러분 커지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3번도 맞고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의 총 지출은 감소한다. 4번 보기는 여러분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총수입은 1번 보기랑 똑같은 문제 여러분. 어떤 소비자가 여러분 주어진 가격에서 예컨대 여러분 김밥의 가격이 2,000원일 때 이 사람이 한 줄을 사 먹었어요.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서 여러분 2,000원 김밥의 가격이 2,000원일 때 한 줄을 사 먹었으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 토탈 익스펜디처 총 지출이라고 하죠. 얘가 2,000원이란 뜻이고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은 누구한테 가나요? 그렇죠. 기업의 수입으로 가는 거죠. 총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액을 물어보면 총수익과의 관계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총 지출액, 토탈 레비뉴. 그러면은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상승했어요. 수요량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상승하면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수요량이 굉장히 작게 감소하는 거죠. 가격 상승폭보다 작게 감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소폭보다 증가폭이 더 크니까 TR은 증가하게 되죠. 자, 여러분 기억을 하실 때 비탄력적인 재화는 필수재가 많고 얘네들은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매해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가격 올리면 뭐가 증가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액이 증가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맞는 표현이 되고요. 답은 4번이 적절하지 않는 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암시장이 등장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는 가격을 설정할 때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냐 낮게 설정하냐 어떻게 설정할 때 실효성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최고 가격제가 있고요. 최저 가격제가 있습니다. 최저 가격제의 대표적 사례는 최저임금제가 있죠.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8,590원인가요? 그렇죠? 최고 최저 가격제는 가격을 설정할 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균형 가격보다 최고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고는 어떻게 설정해요? 낮게 설정해야 실효성이 있고 최저 가격제는 균형 가격보다 저는요 반대로 높게 설정할 때 실효성이 있죠. 다시 갑니다. 고는 낮게 설정해요. 그래서 낮게 설정해서 그 가격 이상으로 올려받지 못하게 정부가 통제하는 게 최고 가격제고 최저는 반대로 높게 설정한다. 그래서 실제 타이틀하고 가격 설정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
균형 가격보다 이제 따라가 여러분 낮게 설정을 하니까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면 초과 수요 나타나나요? 초과 공급 일어나나요?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물건이 부족하면 따라갑니다, 여러분. 뭐가 발생할까요? 그죠? 암시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스토리를 따라가시면 되고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을 하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반대가 되는 거죠. 초과 공급이면 노동시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실업이 발생한다. 노동자가 남아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이 최저임금제의 경우에 여러분 그냥 실업이 아니라 무슨 실업인가요? 그렇죠. 비자발적 실업.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의 보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암시장이 등장한다. 맞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2번 최고 가격제의 사례로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등을 들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최고 가격제 사례들에 해당합니다. 맞죠? 얘 사례가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가 있고 얘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업을 유발한다. 맞고요. 4번. 최저가격제 일종인 최저임금제는 노동수요가 탄력적일 때 노동자들의 총노동소득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제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림을 한번 그려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최저임금제니까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의 가격은 뭐죠? 임금. 가격 변수는 항상 Y축으로 갑니다. 여기는 고용량이 될 거고 노동의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요. 노동의 공급 곡선 우상향합니다. 노동시장에서 여러분 내버려 두면 W0의 임금과 L0의 고용량이 결정이 됐을 텐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균형 가격보다 또는 임금보다 높게 최저임금을 정부가 법으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질문 갑니다. 기억이 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서 고용량이 결정이 되나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L2인가요? L1인가요? 고용량이 결정되는 거?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이고 노동의 공급자는 노동자 아닙니까? 임금이 오르니까 노동자가 어때? 일 좀 해볼까? 라고 노동 공급량을 이렇게 늘리지만 고용해주는 기업의 수요량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용량은 내가 아무리 일하고 싶다 그래서 채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고용량이 됩니다. 기업이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저임금제 실시 전에 여러분 W 곱하기 L제료가 뭔가요? 총임금 소득이에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소득이야. 예컨대 시간당 임금이 여러분 그냥 사례일 뿐입니다. 1,000원이야. 노동자가 10명이 고용이 됐다면 10명이 시간당 임금 1,000원을 받았으니까 총 임금 소득은 얼마가 되나요? 10,000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올랐어요. 고용량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 사각형의 면적이 총임금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총임금 소득이 어떻게 됐냐라고 보니까 얘가 뭔가 여러분? 최초의 총임금 소득, 바뀐 총임금 소득은 이 면적이 되고 사라진 게 이만큼 증가한 게 요 면적이 돼요. 그러면 사라진 것보다 증가한 게 더 작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총 임금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했습니다. 근데 보기 동그라미 4번을 보니까 최저가격제 일종인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가 탄력적일 때 노동자들의 총 노동소득을 증가시키냐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반대로 해볼게요. 노동의 수요 곡선이 더 비탄력적이라면 수요 곡선이 가파라집니까? 완만해집니까? 가파라지죠. 자, 임금이 오르니까 기업들이 해고를 합니다. 최저임금제로 임금이 오르니까 해고를 하는데 여기까지밖에 해고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여러분 총임금소득에서 이걸로 변했고요. 이제 감소폭은 이 빨간색의 면적이 되고요. 총임금소득의 증가폭은 얘가 돼요. 파란색 면적이 돼요. 감소폭보다 언뜻 봐도 여러분 증가폭이 더 커 보여요. 그러면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총임금소득은 증가할 것이고 탄력적일수록 완만할수록 총임금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게 돼요.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탄력성과 총수익과의 관계랑 똑같아요. 얘도 여러분 노동수요의 무슨 탄력성? 그렇죠. 임금 탄력성과 총소득이죠. TR은 P 곱하기 Q였고요. 총소득, 총임금소득은 노동 수요량입니다. 기업이 얼만큼 노동을 고용해 주는 거야. 이게 탄력성.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최저임금제라는 게 특징이 임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랑 똑같이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이 클수록 둘 다. 그러면 수요량이 어떻게 감소해요? 많이 감소할 거고 감소폭이 가격 상승폭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TR이 어떻게 되죠? 감소할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올랐을 때 여러분 탄력성이 크게 되면 고용량이 어떻게 돼요? 많이 감소할 거란 얘기예요. 임금 상승폭보다 크게 감소하니까 총임금 소득은요. 결국은 감소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탄력적이라는 건 해고가 어때요 여러분? 기업의 해고가 용이하다 이 말이에요. 해고를 별로 못한다는 얘기죠. 보세요. 탄력적이면 노동자를 해고를 많이 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래프가 비탄력적이면 해고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고가 작을 때 여러분 총임금 소득이 커요. 많을 때 해고가 많이 일어날 때 총임금 소득이 커질까요? 해고가 별로 없을 때. 이해되죠? 비탄력적일 때.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보기였지만 1, 2, 3번이 워낙 쉽게 보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4번으로 답을 찾는데 크게 4번을 몰라도 1, 2, 3이 맞구나. 그럼 4번이 틀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 탄력성과 총임금소득과의 관계까지 우리가 현실 경제하고도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소비자 값은 주어진 소득 3,000원을 모두 사용하여 가격이 60원인 X제 20단위와 가격이 100원인 Y제 18단위를 소비하려고 하고요. 이때 X제와 Y제 한 개용이 각각 20으로 동일하다면 효용 극대화를 위한 값의 선택으로 옳은 것을 물었고요. 단 소비자 값의 X제와 Y제에 대한 무차별 곡선을 응화형하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대요. 이거 여러분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메커니즘 물어보는 대표적인 문제고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이라는 건 여러분 MRS하고 뭐가 같았을 때인가요? 예산선의 기울기인 P/E분의 PX가 같았을 때죠. MRS가 이름이 뭔가요? 한계 대체율과 예산선의 기울기인 P/Y분의 PX가 같았을 때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두 제와의 각각 제와의 한계 효용이 주어져 있고요. 두 제와의 가격비도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MRS는 여러분 MUY분의 뭘로 쓸 수 있나요? 그렇죠. MUX. 또는 이 둘이 여러분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MUX equal PY분의 MUX라고 하는 MUY라고 하는 한기용 균등의 법칙으로 평가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YZ 한경이 몇입니까? YZ 한경이 20이고요. XZ 한경도 20입니다. PY분의 PX를 보니까 100분의 60이니까 100분의 60. 그러면 5분의 3이 나오나요? 네, 1이고 5분의 3이니까 얘가 더 크죠. MRS가 여러분
PY분의 PX보다 더 크면 이 상태는 효용극대화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태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비 조합을 조정해야지 효용이 커지나요? 그렇죠? MRS 쪽으로 부등호이면 XZ 소비를 늘리고요. YZ 소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됩니다. MRS가 PY분의 PX보다 크다라는 말은 이 상황하고 똑같죠? 요거죠. XJ 이론이 준 환경이 YJ 이론이 준 환경보다 크기 때문에 같은 가격 기준 환경이 큰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용이 커지기 때문에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나요? XJ 소비를 증가시키고 YJ 소비를 감소시켜야지만 값은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자, 해설의 그래프까지 그려놨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가겠습니다. 자, 등량 곡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단 투입량의 증가에 따라 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표준적인 두 종류의 생산 요소를 가정한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이유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맞죠? 한계 기술 대체율은 등량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등량 곡선의 기울기가 여러분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체감하기 때문에 등량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자, 등량 곡선의 성질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하향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우하향한다라는 말은 노동의 투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입을 줄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둘을 동시에 늘릴 수는 없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교차하지 않습니다. 교차하면은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죠. 세 번째, 원점에서 멀수록 더 높은 생산량을 보여준다. 그렇죠? 굉장히 요약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LK 평면에 우하향하는 등량 곡선이 있고요.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생산량이 더 많아집니다. 이유는요. 그렇죠.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풋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요? 그렇죠. 볼록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냐라고 하면 한계 기술 대체율 MRTS가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용어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풀어야 되는 용어들을 문제들까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볼록한 이유 MRTS가 체감하기 때문이고, MRTS는 등량 곡선의 뭔가요? 기울기죠. 기울기가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체감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이유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고 헷갈리게 해요. 등량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하다. 이러면 안 되죠. 우하향하기 때문에 MRTS가 체감하는 게 아니라 볼록하기 때문에 체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거 우하향하는 등량 곡선이에요. 똑같이 우하향하지만 얘는 기울기가 체감하지 않고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체증하죠. 체증. 그러니까 우하향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기 때문?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기 때문이다.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2번입니다. 등량 곡선이 원점으로 접근할수록 더 적은 산출량을 의미한다. 틀렸죠? 멀수록 더 높은 산출량을 의미합니다. 3번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다면 등량 곡선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등량 곡선은 어디로 가나요? 원점 쪽으로 가까이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기술 진보를 등량 곡선으로 표현할 때 동일한 산출량을 만족하는데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작아지는 형태로 우리가 보통 기술 진보를 등량 곡선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생산량이 10개요.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똑같은 산출량 10개를 만들어내는데 인풋, 투입해야 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기술진보는 등량 곡선을 원점 쪽으로 이동시킨다. 3번이 틀린 표현이네요. 4번입니다. 동일한 등량 곡선상에서의 이동은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의 변화를 의미한다. 자, 맞는 표현인데 여러분 보세요. 동일한 등량 곡선상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은 다르지만 생산량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러분 A와 B 두 점을 비교해 보면 A점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 L분의 K라고 하죠.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이에요. 비율.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A점은 B점보다 뭐가 많이 투입이 됐나요? 그렇죠. 자본이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됐고 B점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결합 비율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A점은 자본 집약, 자본을 많이 투입한 생산 방식이고 이 점은 노동 집약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요소의 결합 비율을 보여준다 해서 맞는 표현이죠. 자, 됐고요. 자, 7번입니다. 고정 비용이 존재하고 노동만이 가벼운 요소인 기업의 단기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고요. 1번. 단기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은 언제나 우하향한다. 우리가 단기 비용 곡선들과의 관계는 그래프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단기 비용 곡선과 관련해서는 그래프가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얘네들과의 관계를 그래프 속에서 그려놓고 판단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오른쪽에 약간 떨어뜨려서 AC 곡선을 그리고요. 최하점을 잡아주고 AC보다 최소점이 먼저 나타나면서 생산량이 늘수록 AC의 점근에 가는 U자 형태 AVC도 그려주셔야 돼요. AVC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기이기 때문이죠. 그죠?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평균, 고정 비용. 그 다음에 최소점을 잡고요. 이 둘의 최소점을 통과하면서 최소점이 가장 먼저 나타나면서 U자 형태를 가지는 MC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꾸준히 우하향하게 이렇게 직각 쌍곡선의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죠.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은 언제나 우하향한다. 맞습니다. 2번 이거 말이죠. 이거 평균 고정 비용 곡선. 2번 단기 평균 총비용은 단기 평균 가변 비용과 단기 평균 고정 비용의 합이다. 맞죠? 이 AC는 ATC라고도 부릅니다. 평균 총비용 또는 평균 비용이라고 부르고요. 평균 총비용은 평균 고정 비용. 이 둘의 차이 있잖아요. 이 차이. 평균 고정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의 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죠. 2번도 맞는 표현. 3번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면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은 우상향한다. 우리가 여러분 단기 비용 곡선과 생산함수는 역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용과의 관계,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관계 있는 애들만 우리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그려보면 한계 비용과 역의 관계 있는 건 한계 생산이고요. 평균 생산과 역의 관계 있는 게 평균 가변 비용이죠. 그래서 역의 관계 있는 애들만 그려보면 AVC 그 다음에 최소점을 통과하는 U자 형태의 MC가 있고요. 여기는 여러분 생산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용은 반대로 써볼게요. 여기가 비용이고 이쪽 오른쪽이 생산을 쓸 거니까 단기입니다. 단기의 독립변수는 생산함수에서 L이 되고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뒤집은 게 뭔가요? 그쵸? 생산함수에서 도출되는 그래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APL이 있고요. MPL은 얘 최소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MPL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뒤집히면 얘가 되고요. 얘를 뒤집으면 얘가 되는 거죠. 둘이 역의 관계에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 개 생산이 체감하면 한 개 비용은요 우상향하게 되죠. 둘은 역의 관계에 있으니까. 4번입니다. 노동의 한 개 생산이 불변이면 단기 총 평균 비용 곡선은 수평이다. 3번까지는 보기가 쉬운데 4번 보기가 조금 갸우뚱하게 해지게 하는 그런 보기예요. 그래서 역시 약간 하나의 보기가 까다로우면 다른 보기를 보시고 답을 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노동의 한 개 생산이 불변이면요. 이 둘은 여기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뭘 유추해 내셔야 되냐면 한 개 비용이 불변이라는 걸 유추해 내셔야 돼요. 얘가 불변이면 얘도 불변이니까 한 개 비용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뭘 물어봤냐면 단기 평균 총비용 이 조건을 가지고 A씨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얘로부터 얘를 유추하시고요. A씨를 물어봤기 때문에 A씨는 여러분 뭐로부터 도출이 되나요? A씨는 그렇죠. T씨를 산출량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은 총 비용을 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아,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MC가 일정 불변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상수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MC가 일정 불변이면 TC는 어떤 모양을 가질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산출량과 T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여러분 어떤 모양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직선의 형태로 우상향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조건이 지금 뭔가요? 단계요, 단계. 그렇죠? 그러면은 단계는 무슨 비용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고정 비용이 존재하니까 고정 비용만큼 상방으로 이동하면서 TC 곡선이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나야겠죠. 그러면 TVC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렇죠? 기울기 똑같으면서 원점을 출발하는 직선으로 TVC가 나타나겠죠. 예컨대 예를 들면 여러분 TC가 10Q다 이렇게 주어지는 케이스란 얘기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TVC가 그러면은 TC는 어떻게 될까요? 절편이 있다는 얘기죠. 고정 비용만큼 절편 뭐 A 이렇게 쓸까요? 자, 그러면은 TC를 미분하든 TVC를 미분하든 MC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가 MC죠, 그죠? 미분하면 이 두 식 다 미분하면 몇이 되나요? 10으로 일정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에 다시 한번 보면 노동의 한 개 생산이 불변이면 단기 총 평균 비용 곡선은 수평이다. 그러면 옳은 표현인가요? 아닌가요? 아, MC, A씨를 물었네요. 자, A씨. 그럼 A씨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그려볼까, 이거? MC는 10이 됐고, 여러분. A씨는 DC를 Q로 나눈 거죠? TC가 뭔가요? 얘네요. 그러면은 이 전체를 Q로 나눈 거니까 뭐가 되나요? 10 플러스 Q분의 A가 돼요. 일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산출량이 증가하면 전체 값은 어떻게 되나요? 꾸준히 감소하는 형태가 되고, 여러분 이 그래프를 우리가 보고 요거 보고 여러분 A씨하고 MC를 그릴 수 있어요. MC는요 일정해요. 근데 A씨는 MC가 10인데 10 플러스 알파가 더 있잖아요. 근데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요 값이 작아지니까 A씨는 MC보다 위에 있으면서 꾸준히 우하향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AC 곡선은 수평이 아니라 우하향하는 형태로 도출된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7번에 4번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보기처럼 보이지만 뭐 이런 패턴은 사실 이 패턴이죠. 이 패턴. 이 패턴은 단기에 뭐 1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니까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독점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 규모의 경제 맞죠?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을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우를 규모의 경제라고 했고, 규모의 경제는 이퀄 자연 독점 아닙니까? 그렇죠? 규모의 경제는 자연 독점으로 동의어로 아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2번 특허 기술의 보유라던가 4번처럼 특정 생산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되면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처럼 밀접한 대체제가 존재하는 경우는 독점이 되게 어렵죠. 밀접한 대체제가 존재하는 건 독점력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이죠. 그죠? 자, 9번 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는 이제 일반 균형과 관련된 문제고요. 동그라미 1번 소비 효율성 조건은 두 재화에 대한 A와 B의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 만족된다. 맞죠? 소비 효율성 조건 두 사람의 MRS가 같을 때 MRS는요. 한계 대체율을 말합니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생산의 효율성 조건은 두 생산 요소에 대한 XY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같을 때 만족한다. 맞죠? 생산의 효율성 조건은 MRS가 아니라 MRTS가 같아질 때 맞습니다. 3번 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이어서 연결한 선은 생산의 계약 곡선이란다. 맞죠? 4번 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재화 평면, XY 평면으로 옮겨 놓은 것을 효용 가능 곡선이라 한다. 틀렸네요. 생산의 효율성을 만족하는 점들을 재화 평면으로 옮겨 놓은 걸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부르죠. 네. 4번이 틀린 표현이고요. 10번 시장의 실패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 거. 시장의 실패의 요인이 아닌 거는 2번 완전 정보죠. 완전 정보는 완전 경쟁의 성립 조건이고 완전 경쟁이면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대표적인 형태잖아요. 그래서 완전 정보가 틀렸고요. 공공재나 긍정적 외부성이든 4번처럼 독과점 시장 구조는 시장의 실패의 원인에 해당합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11번은 소득 분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11번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1번 진위의 개수값이 커질수록 불균등한 소득 분배를 나타낸다. 맞죠? 진위 개수는 여러분 몇과 몇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나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 값이 작을수록 균등합니다. 그래서 커질수록 불균등한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 옳은 표현이죠. 2번 10분의 분배율 값이 커질수록 더 균등한 소득 분배를 나타낸다. 10분의 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고 값이 어떨수록 균등한가요? 10분위는 클수록 균등합니다. 맞고. 3번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맞죠?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으로 나타날 때 완전 균등한 소득 분배 상태를 말해줍니다. 4번 동일한 진위 개수값을 갖는 두 로렌츠 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처럼 보이는데요. 진위 개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로렌츠 곡선이 그러니까 이 4번의 표현에서는 로렌츠 곡선이 형태가 여러분 다르다 할지라도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은 같을 수도 있어요. 로렌츠 곡선이 여러분 뭐예요? 정사각형을 그리고 여기는 수평축은 뭔가요? 인구 누적 점유율이죠. 수직축은 소득 누적 점유율이에요. 퍼센테이지. 대각선을 연결하고 이 대각선에서 늘어진 정도가 더 클수록 더 늘어질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내 주는 게 로렌츠 곡선 아닙니까? 근데 진위 개수 값이 같다. 그럼 로렌츠 곡선이 교차할 수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즉 로렌츠 곡선의 여러분 형태가 같지 않고 교차해요. 다르더라도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하더라도 진위계수 값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진위계수 값을 갖는 두 로렌츠 곡선은 교차가 가능하죠. 면적이 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도 계산 결과는 어때요? 같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교차하는 순간 여러분 진위계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차하지 않아야 돼요.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와 코즈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1번 코즈 정리에 따르면 시장이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1번 보기가 틀렸네요. 코즈 정리는 여러분 협상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지 무관하게, 즉 가해자이든 당사자이든 무관하게 재산권만 설정이 된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외부성을 내부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갖고 있는 게 코지 정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권리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 보기가 틀렸고 2번 코즈 정리와 달리 현실에서는 민간 주체들이 외부 효과 문제를 항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코즈 정리는 현실 적용력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했다라는 의의를 평가받고 있고요. 3번입니다. 외부 불경세를 정부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피구세가 있다. 맞죠? 외부 불경세 경우에는 피구세를 통해서 여러분 정부의 개입을 통한 피구세 부과를 통한 정부 개입으로 외부 효과를 시정하려는 대표적인 해결 방안이죠. 맞고 4번. 외부 불경세는 완전 경쟁시장이나 불완전 경쟁시장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저희가 되게 설명을 한 거는 완전 경쟁시장에서 대부분 설명을 하고요. 불안정 경쟁시장 독점의 경우에도 생산하는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당연히 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독점이라고 해서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않으셨더라도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방출한 이런 행위들은 시장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직관 정도 있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다이아몬드 품질의 등급별 비중과 판매자 및 구매자의 유보 가격은 지불용이 최고 금액을 말합니다. 구매자는 돈을 내려고 하는 주체잖아요. 내려고 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지불용이 최고 금액이 유보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조금 당황스럽다 하더라도 중고차 시장에 어떤 느낌이 온다면 구매자가 내려고 하는 최고 금액 아닐까 이 정도 받아들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구매자는 구입하려는 다이아몬드의 등급은 알 수 없고요. 판매자는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정확히 알고 거래로 인한 이익을 모두 갖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이아몬드의 등급으로 오른 것은 라고 했습니다. A, B, C 세 개의 등급이 있고요. 차지하는 등급별 비중이 다 다른데 일단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뭐부터 확인해 봐야 되나요? 정보가 없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각 등급별로 비중이 다른데 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죠. 등급별로 비중을 가중치를 둬서 구해봐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뭔가요? 구매자의 지불 용의 금액을 구하는 거죠. 뭘 가중해서? 그렇죠. 지불용이 등급별 비중을 가중치를 둬서 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지불용의 금액을 구해보면 A 등급은 가중치가 여러분 20%로 지불용의 금액이 9잖아요. 그래서 0.2 곱하기 9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A 등급. B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비중이 40%네요. 0.4 곱하기 지불용의 금액은 8이고요. C 등급은 0.2
4가 되겠네요. 나머지 40% 곱하기 지불용의 금액은 6이 됩니다. 1.8이고 3.2가 되고 1.6이니까 구매자의 지불용의 금액은 토탈 몇이 되나요? 그렇죠. 7.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7.4원을 들고 여러분 이제 다이아몬드를 사러 갑니다. 그랬을 때 판매자의 유보 가격을 보세요. 각 등급별로 여러분 다 7.4보다 어때요? 판매자가 팔려고 하는 가격은 낮아요. 자, 유보 가격이 두 군데 다 써 있어요. 구매자 입장에서 유보 가격은 지불용이 최고 금액이고요. 생산자 입장에서 유보 가격은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을 말합니다. 근데 구매자의 지불용이 금액이 판매자가 여러분 팔고자 하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세 개의 등급의 다이아몬드가 모두 거래된다. 이게 답이겠죠. 답은 A, B, C가 됩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가 중고차 시장의 역선택의 사례와 같은 케이스는 철저하게 정보가 없는 측에 뭘 구해봐야 돼요? 지불용의 금액을 구해서 판매자가 여러분 팔고자 하는 가격과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GDP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사는 GDP에 포함이 되지만 아내가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식사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식당에서 파는 식사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이고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GDP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1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면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전기의 시장 가치에서 공해의 시장 가치를 뺀 것이 GDP에 포함된다. 환경오염 등은 여러분 전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만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임대주택도 포함되고 자가주택에서 거주를 하더라도 임대료를 발생시키는 걸로 계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4번 A와 B가 서로 A를 돌봐주고 각각의 임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한 경우 A와 B 중 한 사람의 임금만 GDP에 포함된다. 아니죠. 둘 다 서로 여러분 임금이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 임금 모두가 GDP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GDP는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것들은 다 집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자, 케인즈의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실제 지출이 Y3 수준이라고 할 때 재고와 생산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 여러분 계획된 지출이고요. 45도 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가상의 뭔가요? 총수요하고 총공급 일치하는 선이고요. 얘는 계획된 지출. 한글로 썼나요? 계획된 지출. 얘는 실제 지출이 일어난 거죠. 자, 여기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Y2, 여기는 Y1, 여기는 Y3가 되죠. 여기는 여러분 균형 국민소득이 되고요. Y3는 계획된 지출보다 실제 지출이 더 커요. 얘가 뭔가 여러분? 총수요 아닙니까? 케인즈 단수 모형에서 여기는요 45도는 총공급이죠. 그래서 수요보다 계획된 것보다 실제 지출이 더 많은 총공급이 더 많으니까 여기는 재고가 증가하는 경우고 재고가 증가하면 다음 기 생산은 어떻게 하나요? 재고부터 떨어야 되니까 그 재고를 떨기까지 생산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답입니다. 재고가 증가해서 다음 기 생산량은 감소하게 돼요. 그럼 반대로 Y1이라면 총 공급보다 총 수요가 많죠. 재고가 어떻게 됐나요? 감소했습니다. 재고가 감소하면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재고가 감소하면 다음 기 생산량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해서 균형으로 복귀한다라는 메커니즘이 케인즈의 단순 모형의 아이디어죠. 자, 15번은 이제 거시경제학에 관련된 케인즈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학습을 안 하면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케인즈의 균형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학습을 했다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용어를 지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학습이 안 되신 분 한 번 더 학습을 하시라는 의도였고 학습이 되신 분은 뭐 저 정도 설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아마 느끼실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전통적인 케인즈 소비함수의 특징이 아닌 것. 케인즈의 소비함수는 여러분 거시 경제학에 우리가 소비함수의 기본 틀을 항상 잡아나갈 때 케인즈께 가장 대표적이었죠. 가처분 소득의 함수. 이 C는 뭔가요? 기초소비. 얘는 한계 소비 성향 MPC라고 쓰겠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는 건 가처분 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뭘 뺀 거? 그렇죠. 세금 빼고 난 세후 소득을 말하는 거죠. 그때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맞죠? 이 한계 소비 성향 MPC는 소득이 한 단위 추가로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의 증가분으로 0보다는 큽니다.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고요. 1보다는 작아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소득이 증가하면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저축으로 남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케인즈의 여러분 소비 함수는 여기 독립변수죠. C 종속 변수가 되죠. 기초 소비가 절편을 가지고요. 기울기가 0과 1 사이니까 C잖아요, 여러분.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나죠. 그때 원점에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뭔가요? 자, 평균 소비 성향이죠. 한계 소비 성향은요. 흰색 기울기죠. C니까. 평균 소비 성향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죠. 그리고 APC와 MPC 중에 뭐가 큽니까? 그렇죠. 직선을 연결하면 되죠. 흰색 기울기보다 노란색 기울기가 언제나 항상 큽니다. 2번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맞죠? 3번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에 의존한다. 그렇죠? 케인즈는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에 의존하는 이 소비 함수를 절대 소득의 소비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절대 소득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4번 이자율은 소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없습니다. 이자율 변수가 전혀 없어요. 현재 소득에 의해서만 소비가 결정이 된다는 게 케인즈의 소비 함수 이론입니다. 자, 17번 지급 준비율은 0.1, 현금 예금 비율은 0.2일 때 통화 승수를 물었네요. 여러분 통화 승수는 식을 두 개를 기억을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통화 승수에 대한 아이디어가 납득이 되시죠. 통화 승수 M은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 지급 준비율, 현금, 예금 비율 주어졌잖아요. 첫 번째, 현금, 예금 비율이 주어지면 현금, 예금 비율은 뭔가요? K죠, K. 얘는 D분의 C죠. 그럼 현금, 예금 비율이 주어질 때 통화 승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K 플러스 총 지급 준비율 K 플러스 1 아닙니까? 두 번째, 현금 통화 비율이 주어질 때 얘는 우리가 소문자 C라고 쓰고요. N분의 C죠. 그럼 이 경우에 통화 승수는 이거죠. 지금 주어진 데이터는 요거니까 여기에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급 준비율이 0.1이고요. 현금 예금 비율은 0.2니까 0.2 얘가 0.1 0.2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1.2 더하기 1.2
나누기 0.3이니까 4 나오나요? 4? 네. 그냥 식 암기하는 겁니다. 식이 암기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못 푸는 거고요. 식이 암기돼 있으면 통화 승수는 그냥 식에 대입해서 간단하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8번 갈게요. 자,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옳게 연결하는 가장 기본 문제죠. 통화량을 늘린다라는 건 경기가 침체일 때 펴는 중앙은행의 대표적인 정책이고요. 경기가 침체일 때는 국공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입. 법정 지급 준비율은요? 인하. 재할인요? 인하죠. 법정 지급 준비율자가 붙은 애들, 지급 준비율이 붙은 애들은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통화량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하하면 통화량 증가, 인상하면요? 똑같이 감소. 둘은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죠. 정책과 결과가 똑같아요. 답은 1번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19번 갈게요. 자, 정책 당국이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7%, 화폐 유통 속도는 1.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책 당국이 내년 물가 상승률을 3%로 억제하기 위한 내년도 적정 통화 성장률을 물었어요. 자,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 7% 유통 속도도 주어졌고요. 물가 상승률도 주어졌고 통화량 적정 증가. 여러분 우리가 적정 통화 공급량을 구하려면 피셔의 교환 방정식을 여러분 증가율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곱하기는 뭘로 바뀌나요? 더하기로 바뀌고 나누기는 뺄셈으로 바뀌는 게 증가율로 변화시키는 식의 여러분 과정이죠. 뭘 구하라 그랬나요? 얘를 구하라 그러고 세 가지 값을 줬잖아요. 그러면 유통속도 증가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빼주면 됩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몇 %입니까? 3% 대입해주고요. 이게 실질 GDP의 증가율이니까 일종의 경제 성장률이죠. 다른 말로 경제 성장률 7%. 유통속도에 여러분 유통속도가 1.5라는 말은 플러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1.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값은 10이고 1.5 빼면요. 8.5%로 결과가 빠르게 도출이 됩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통화 공급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이런 피셔의 교환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봐라 라고 권고한 게 이씨 강요회의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숫자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그런 유형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번 갈게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부하소득이 재분배된다. 인플레이션이 여러분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부하소득이 재분배되는 건 맞는데 예상될 때가 아니야.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상된 경우는요. 부하소득의 재분배가 없어요. 물가가 오를 걸 다 알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여러분 유불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메뉴 비용이 발생된다. 맞죠? 메뉴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또는 예상되지 않을 때 동시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고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 메뉴판을 변경해야 되는 각종 제반에 크진 않지만 어쨌건 사회적 비용이 야기된다 이런 뜻이고 3번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명목이자율이 상승한다. 이건 피셔 효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피셔 효과에 의하면 피셔 효과는 이게 식이고요. 피셔 효과의 정의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오른 만큼 명목 금리가 어때요? 그렇죠? 비례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면은 직관적으로도 여러분 얘가 오른 만큼 명목 금리가 오르니까 실질 금리는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죠. 예컨대
이거 여러분 물가가 0% 예상 물가가 명목 금리가 여러분 5% 해볼게요. 그럼 실질 금리도 5%란 얘기예요. 물가가 몇 프로 올랐냐면 2% 올랐어요. 그러면 이만큼 뭐가 오르나요? 명목 금리가 올라요. 그러니까 둘을 합한 실질 금리가 여러분 이 둘을 죄송합니다. 명목 금리는 이 둘을 합한 거니까 명목 금리는 여전히 명목 금리가 이 둘을 합한 값으로 얘가 오른 만큼 명목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요 똑같이 5%로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물가가 오를 걸로 예상되면 내가 손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명목 금리의 인상을 요구할 거고 실질 금리가 불변이기 때문에 부와 소득의 재분배가 나타나지 않고요. 명목 이자는 오르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표현. 4번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실질 화폐 잔고를 줄임으로써 은행에 자주 가야 하는 무슨 비용이 발생합니까? 구두창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구두창 비용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고요. 물가가 오르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여러분 은행에 가면 뭘 더 줘요? 명목금리 더 주니까 화폐를 쥐고 있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은행에 가서 돈을 넣어놓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20번은 1번만 옳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21번입니다.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 학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1번 케인즈 학파는 통화주의 학파에 비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고 본다. 자, 케인즈 학파는 여러분 IS 곡선이 RY 평면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나타나고요. LM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나죠. 이 아이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어때요, 여러분? 이게 정석 아니에요? 예, 탄력성이 가파르면 비탄력적인 거 아니에요? 작고. LM의 여러분 기울기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변수 중에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있잖아요. 얘가 완만하다는 건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통화주의 학파는 RY 평면에 둘이 반대가 됩니다. 논리가 IS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고요. LM은 상대적으로 가파라요. 그래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니까 크죠. 얘는 투자의 화폐 수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자율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가파르게 나타나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케인즈 학파는 구축 효과가 작고 상대적으로 승수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 정책의 유효성이 커진다고 그랬고요. 반대로 통화시 학파는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구축 효과가 커지죠. 그래서 재정 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융 정책이 훨씬 더 유효성이 커진다. 효과가 크다. 상대적이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둘 다 여러분 무슨 기대를 가정하고 분석을 합니까? 그렇죠. 적응적 기대죠. 공통 분모입니다. 적응적 기대가 되면 AS는 여러분 단기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상향하고요. 둘 다 인정합니다. 장기는 AS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수직이 되죠. 이런 것들을 둘 다 인정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단기를 강조한 건 케인즈 학파, 장기를 강조한 건 통화주 학파죠. 그러면 1번은 케인즈 학파는 통화주 학파에 비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다고 본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케인즈 학파는 적응적 기대를 수용하고 통화주 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수용한다. 둘 다 적응적 기대라서 2번 보기도 틀렸습니다. 3번 케인즈 학파는 구축 효과를 강조하고 통화주 학파는 재량적인 경제 안정화 정책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구축 효과를 강조하는 건 통화주 학파고요. 재량적 안정화 정책을 펴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건 케인즈 학파입니다. 이것도 앞뒤가 바뀌었고요. 4번 케인즈 학파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고 보고 통화주 학파는 장기 총공급 곡선이 우하향한다고 본다. AS가 우하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 다 단기는 우상향, 장기는 수직이에요. 그래서
21번은 모든 보기가 여러분 다 옳지 않는 보기네요. 답이 없습니다. 네, 죄송하고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답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옳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틀린 보기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을 예측하기 위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생하는 선행 종합 지수의 구성 지표가 아닌 것은 경기 선행 지수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된다고 그건 암기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건설 수주의 코스피 지수, 기계류 내수 출하 지수가 선행 지수에 들어가고요. 도시가격 소비 지출은 경기 후행 지수에 들어갑니다. 자, 23번 필립스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되는 이유는 장기에는 화폐 환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맞죠? 필립스 곡선이 단기에는 여러분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우하향하는 관계가 나타나고요. 장기에는 수직이 되는데 수직이 되는 이유는요. 그렇죠. 물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기 때문이죠. 경제 주체들이 물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몰라서 실제 변수가 아닌 명목 변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 화폐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폐 환상이 사라지면요. AS는 수직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2번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맞고요. 3번 스태그플레이션은 필립스 곡선이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맞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은 여러분 AS 곡선이 좌측 이동하는 거죠. 필립스 곡선과 AS 곡선은 의미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S가 좌측 이동하는 결과를 생각해 보면 물가 오르고요. GDP가 줄어요.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여러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을 거고 GDP가 줄었다는 얘기는 실업이 올라갔겠죠. 자, 필립스 곡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우하향하는 관계고요. 최초의 요점에 있었습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있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으로 AS가 좌측 이동해서 물가도 오르고 실업이 증가했다면 물가도 오르고 실업도 증가해야 되니까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우상방 이동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필립스 곡선이 이 선상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프트에서 밖으로 자체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현상을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4번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할 때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필립스 곡선은 하방으로 이동한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하방 이동이 아니라 상방 이동의 원인이 되는 거죠.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이유. 이걸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서 설명을 했냐면 기대 부근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기대를 추가한 필립스 곡선입니다. 원래 필립스 곡선 시간 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거고 여기에 뭘 추가하나요? 그렇죠. 물가에 대한 기대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대가 움직이면 필립스 곡선에 뭐가 변해 여러분? 절편이 변하니까 필립스 곡선이 무슨 이동이 일어난다? 그렇죠. 자체 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커지면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 낮아지면요 하방 이동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필립스 곡선은 하방 이동이 아니라 시프트, 자체 이동의 원인이 됩니다. 4번이 틀린 표현이죠. 그죠? 네. 자, 24번 확장적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서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면 통화 정책, 확장적 통화 정책은 어떨 때 정부가 여러분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개입하는 처방인가요? 경기가 침체일 때 있죠. 시중의 통화량,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실물 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바로 확장적 통화 정책이고 파급 경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자산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가 증가한다. 자산 가격 경로죠. 그죠?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르죠. 내 채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여러분? 자산이요, 자산. 또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내 자산인데 오르게 되죠.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아지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택 투자가 많아질 거고 주택 가격이 오릅니다.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네요. 실물로 파급이 되죠. 총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그 다음에 나입니다. 토빈의 Q가 상승하여 투자가 증가한다. 토빈의 Q 이것도 똑같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 투자가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토빈의 Q로 연결되는 게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말은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으로 수요가 늘어납니다. 제가 기본 강의일 때 주식과 채권은 경제학에서 대표적으로 다루는 자산 선택과 관련된 두 개 대부분의 그 분석을 할 때 판단하는 자산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식을 살까 채권을 살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자율이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주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토빈의 Q값. 토빈의 Q는 여러분 분자가 주가. 분모는요. 주식시장에서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 아닙니까? 기업의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 분자는 주가. 주가가 오르니까 토빈의 Q가 올라가고요. 투자가 증가하겠죠. 투자가 증가하니까 총수요가 살아나는 그런 메커니즘의 전달 경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를 먼저 볼까요? 국내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한다. 환율 경로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환율과 관련해서는 자본의 유입 유출로 가야 돼요.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자본 유출이 일어날 거고요. 우리나라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유출하면 환율이 어때요? 올라가죠. 환율이 오르면 순수출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서 실물로 파급이 된대요. 그렇죠? 환율 효과라고 하고요. 환율 상승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되죠? 하락. 맞죠? 순수출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경로가 하나 빠졌죠.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금리 경로는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를 하락해서 그 자체가 여러분 투자의 증가라고 하는 실물 부분에 파급 경로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금리 경로 아닙니까?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하는 메커니즘. 자, 다를 볼게요.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화되어 자금 공급이 증가한다. 이 확장적 통화 정책의 실시와 정부의 비대칭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요. 자, 25번 솔로우의 성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거. 솔로우 성장 모형이네요. 솔로우 성장 모형. 기억. 생산 요소 간의 비대체성을 전제로 한다. 솔로우 성장 모형은 생산 요소 간에 여러분 대체 가능한 1차 동차 생산 함수를 가정하고 분석합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기술 진보는 균형 성장 경로의 변화 요인이다. 맞죠?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한 게 솔로우고요. 문제는 뭔가요?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기술 진보인데 모형 안에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 외생 변수라는 거. 그게 문제죠. 그리고 저축률의 변화는 1인당 자본량의 변화 요인이다. 맞죠? 자, 솔로 모형의 여러분 균제 상태는 1인당 자본량, 1인당 소득, NK, Y는 FK, S, FK.
SFK와 NK가 같아지는 점, 그 점이 균제 상태고요. 그렇죠. 얘가 균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축률이 상승하게 되면 저축 곡선이 상방 이동할 거고요. 새로운 균제 상태는 이 점에서 F점이 돼요.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고요. 1인당 소득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축률의 변화는 1인당 자본량의 변화의 요인이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저축률이 하락하면요. 1인당 자본량은 줄어들겠죠. 1인당 자본량이 변하면 1인당 소득도 어떻게 되나요? 늘 같이 변하죠.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고요. 리얼 인구 증가율이 상승할 경우 새로운 정상 상태의 1인당 산출량은 증가한다.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게 되면 무슨 곡선이 가파라집니까? 자, N커브가 가파라지죠. 요거 균형 성장 경로의 변화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게 되면 N커브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가파라질 거고 상승했으니까 기울기가 커져야 됩니다. 새로운 균제 상태는 SFK와 NK가 같아지는 이 점이 돼요. 1인당 자본량이 줄어들고요. 1인당 소득도 감소하게 되네요. 1인당 산출량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됩니다. 솔로몬 모형은 조금 까다롭긴 한데 여기까지 또 핸들링을 하는 그런 시험 유형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3회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본인이 풀어보시고 조금 어렵다는 부분은 기본 교재를 다시 한번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강화시킨다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3회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